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강주환입니다. 오늘 저는 알레르기 비염의 이해와 관리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앞서 강의하신 홍영숙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의 병태 생리, 다음으로 진단, 관리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코는 외부의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에 1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면역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구조를 살펴보시면 양쪽 비강을 나누는 비중격과 앞에서부터 하비각계, 중비각계, 이렇게 비강이 동굴처럼 생겼을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부비동이라고 부르죠. 그 코 옆에 있는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마에 있는 전두동, 그 위턱, 광대뼈 안쪽에 있는 상악동, 그다음에 사골동, 그 저평동처럼 각각 양측에 4개씩의 부비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겉에서 보이는 코와 코끼리를 뿐만 아니라 이 부비동을 포함해서 크게 코라고 그리고 기능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재채기, 냄새를 못 맡는다, 이런 증상들은 다양한 질환들에 의해서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처럼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것이라든지, 우측 상단의 비중경망고, 그리고 좌측, 우측 하단에처럼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감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비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염은 코막힘이라든지 콧물, 가려움증, 재채기 같은 대표적인 4가지 증상 중에 죄송합니다. 그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즉 환자분들이 병원에 불편해서 오셨을 때는 다른 질환들이 배제되었다면 비염을 이미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 비염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것이라든지 직업성에 의한 것, 내지는 감기처럼 감염에 의한 것, 내지는 뭐 생리나 임신 같은 호르몬 변화에 따른 비염도 있습니다. 이것들과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알레르기 비염들을 감별해서 적절하게 치료해 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알레르기 비염은 무엇이냐? 다른 비염과 어떻게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알러지는 그리스에서 옛날 말에서 라틴어에서 오신 거죠. 그래서 알로스란 말이 other, 그러니까 즉 내가 아닌 것이고, 뒤에 얼지는 에르곤, 리액티비티입니다. 즉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면역,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면역이 과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 피해를 끼치게 됐을 때 그것을 알러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러지는 특징적으로 이 타입의 항체가 관여하는 염증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비염 증상이 발생했을 때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다른 알러지 질환, 즉 식품 알레르기라든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병태 생리를 보입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시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모든 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 내지는 알러직 마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느냐? 물론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환자 개인에게도 불편함을 일으키지만 이게 상당한 빈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화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알레르기 질환들은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플래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 그림과 아래 그림에서 봤을 때 특히 10살 미만의 소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와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사회 경제적인 의료 비용 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천식이라든지, 또 왼쪽 아래쪽 그림처럼 삼출성 중이염, 또 안구건조증, 소아의 편두통, 또 이런 알레르기 비염 증상들이 야간에 악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수면장애나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DHD, 즉 집중력 장애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비염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이 적절하게 관리되었을 때 이런 ADHD 증상이 같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입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알레르기 비염의 병태 생리와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걸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우리가 출생 시부터 특별한 학습이 없이 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백혈구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세균을 잡아먹는 거죠. 이 선천 면역은 특별히 학습이 필요 없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발열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피부라든지 눈물, 내지는 위액에 있는 위산 같은 것도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선천 면역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천 면역은 1대1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후천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 체액 면역이죠. 그래서 항체라는 게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학습하였다가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급속한 팽창을 통해서 항체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쉽게 이겨내는 거죠.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원리인 거죠. 하지만 이 체액 면역이 잘못 작용을 하였을 때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꽃가루를 예로 들어보면 꽃가루가 우리 몸으로 호흡이 되었을 때 이 꽃가루는 매우 작지만 우리 세포 단위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행성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원 전달 세포라는 이런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꽃가루를 처리를 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T세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T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세포인데요. 얘네들이 제2형 반응, TH2라고 되어 있는데요. 2형 반응의 세포로 변화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터루킨 4, 5, 10 같은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B세포에게 전달이 되고 이 B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타입의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G타입도 있고 A타입도 있고 M타입도 있고 그런데요. 말씀드린 GAM 같은 경우가 바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싸운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 타입의 항체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타입의 항체가 우리 점막이나 피부 밑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비만 세포라는 곳에 표면에 가서 붙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감작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작 단계가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꽃가루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이 비만 세포 안에 만들어져 있던 염증 반응 물질들이 배출이 되게 되고 대표적으로 히스타민이 되겠죠. 히스타민이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이래서 삼출액이 나오게 되고 또 신경 말단에 작용을 하게 되면 콧물이나 재채기 또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이것이 장기 반응으로 봤을 때는 호산구나 에오지노필 등을 리크루트하게 돼서 코막힘 등의 장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 타입의 항체를 만들고 이 타입의 항체가 비만 세포에 갖게 되는 1단계의 감작 단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라를 보고 놀라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재노출이 됐을 때 히스타민 분비와 함께 증상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소뚜껑을 보고 놀라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다시 만났을 때 놀라는 단계가 알러지 반응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비추키는 이 상피세포들이 보호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최근에는 제2형 T세포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몸은 제1형 T세포 반응과 제2형 T세포 반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서 제2형 T세포 반응으로 저울추가 기울었을 때 우리는 알러지 쪽으로 많이 이제 병이 유발이 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유전적인 것입니다. 여기 뭐 통계 숫자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모 중에 한쪽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자녀분들은 약 50%, 양쪽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75% 정도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주거 환경의 변화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의 증가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위에 보시면 위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히려 도시보다는 이렇게 농촌 같은 이런 뭐 황원이나 이런 세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에서 자란 친구들이 제1형 T세포 반응으로의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어서 알러지가 덜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볼 건데요. 그 역학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특히 뭐 조건이나 환자 대상에 따라서 많은 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나 좀 명확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진먼진드기의 경우에는 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리스크 팩터,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약 4개의 연구에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하나하나씩의 연구에서는 하나는 위험인자로 하나는 보호인자로 작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꽃가루의 경우에는 약 2개 정도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한 연구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시에 얼리 익스포저가 되었을 때 나중에 추후에 헤이 피버의 원인이 리스크 팩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건 동물 털인데요. 동물 털에는 5개의 연구 결과에서는 초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 오히려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다음으로 4개에서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에서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건 곰팡이인데요. 곰팡이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당수에서 이렇게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곰팡이에 많이 노출이 되면 나중에 알레르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한 3회 연구에서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음식인데요.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4개 정도에서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었고 한 연구를 보면 출생 말, 그러니까 그 임신 후기, 서드 트라이메스터에서 1세까지 우유를 금지시키고 2살까지는 계란, 3살까지는 땅콩 같은 걸 먹지 않게 했었을 때 2살 미만에서는 우유나 이런 식품에 대한 알러지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7세에서 다시 확인하였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 비염 천식과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공해 물질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PM10이나 PM2.5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기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이렇게 빨간 색깔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인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에도 한 연구에서 초기에 흡연에 많이 노출이 되었을 때 알레르기 비염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이론처럼 이런 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가정에서 오히려 알레르기 비염의 빈도가 더 높았다는 걸 확인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초기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후기에 그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중복된 내용이라서 넘어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론, 위생이론. 그래서 시골에 사는 친구들, 또 형제자매가 많은 친구들,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세균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적게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타입의 항체를 생성하는 물질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담배 연기, 이런 염증 질환, 약물 등이 직접적인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친구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염은 증상 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성의 비루라든지 재채기,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잦은 빈도로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가족력이 되게 유전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족력 같은 걸 체크해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진찰 소견을 보시면 이게 정상 소견이라고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합의갑계입니다. 이게 비중격이고요. 이게 정상이라면 이렇게 맑은 콩물을 보이고 또 합의갑계가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 진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진단적인 가치를 가지진 않지만 주변에서 둘러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정맥 우열 같은 것 때문에 눈 밑에 이렇게 파랗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알러직 샤이너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코가 가려우니까 코를 자꾸 밀어 올리는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인사법이랍니다. 그래서 알러직 살룻 내지는 이렇게 코를 자꾸 밀어 올리다 보니까 콧등에 이런 주름 같은 게 생기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위에서 잘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확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피부 단자 검사나 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피부 단자 검사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피부 전암이나 등에다가 여러 가지 항원들을 떨어뜨리고
살짝 상처를 내서 이 항원이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세포에 붙어 있는 이 타입의 항체와 반응을 해서 이렇게 팽진, 부풀어 오르는 것과 홍반,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요거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검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고 경제적이면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안전한 검사입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약을 먹거나 특히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을 먹거나 내지는 이제 검사자가 검사를 잘못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또 알러지 질환에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제, 그다음에 항우울제 같은 걸 먹었을 때, 또 내지는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를 긁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부 묘기증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항원들을 떨어뜨리고 약 1mm 정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을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해보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mm 정도 상처를 내서 항원이 스며들게 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후에 판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팽진에 있으면 팽진의 가장 큰 길이를 측정하고 이 길이가 3mm 이상일 때를 양성으로 최근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직접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게 코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코에다가 이렇게 이런 항원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증상 반응을 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임상적인 의의를 보인다기보다는 연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아직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피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콧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상부의 분율 같은 걸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스트와 이뮤노캡이라는 혈착 내에서 그 특이 항체, 스페시픽 IG 이 타입의 항체를 측정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 중에 0.35kUnit 이상의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진먼지 진드기고요. 동물 털, 고양이나 개 같은, 그 다음에 곰팡이, 바퀴벌레, 여러 가지 꽃가루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알레르기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계절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계절성 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목, 나무들은 주로 초봄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잔디 종류는 초여름, 이런 잡초 종류는 초가을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특징을 보이는 항원을 계절성 항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것은 사시사철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통년성 항원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좀 약간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7월과 8월에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계절성 비염 또 통년성 비염 이렇게 나눴었는데 최근에 아리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기로는 이러한 경계가 좀 모호하게 무너지고 있고 또 통년성 비염을 가진 친구들이 계절성 비염에 대한 항원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헐성, 즉 일주일에 4일 이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주 이내로 있을 때는 혹은 4주 이내로 있을 때는 간헐성 또 주에 4일 이상 그리고 4주 이상 연속되었을 때는 지속성 비염으로 나누고 또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수면이나 학업, 일상, 작업에 영향이 없을 때는 경증, 이것에 영향이 있을 때는 중등도 내지는 중증으로 나눠서 간헐성 경증, 간헐성 중증, 지속성 경증, 지속성 중증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전신 피부 반응에는 검사가 나타나지는 양성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국소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보이는 국소성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반응 검사를 해왔는데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임상적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알레르기 질환은 회피요법,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의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회피요법을 살펴보시면 진먼지 진드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침구류는 약 55도씨 이상의 물로 자주 세탁을 해주시고 또 카펫 같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주 빨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동실에 24시간 넣어주는 게 진먼지 진드기 개체수를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급격한 온도 변화는 나쁘기 때문에 적정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고 또 이렇게 헤파 필터 같은 걸 사용해서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이런 관리가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것들을 각각 하나씩 하였을 때 증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체를 같이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게 몸에 해가 되거나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진먼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피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꽃가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꽃가루 예보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되도록 삼가하신다든지 또 꽃가루가 주로 오전 중에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신다든지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사용하거나 안경 같은 걸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이렇게 꽃가루를 외부 활동을 모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피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동물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또 요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회피요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제 약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증의 간헐성, 중증의 간헐성, 중증의 지속성, 경증의 지속성 이렇게 나눠서 4단계에서 각각의 약물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또 비강내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을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약제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스테로이드제긴 하지만 비강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구용과는 달리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제라는 그런 말만 듣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사용을 좀 짧게 하시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다양한 이제 약물들을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지만 또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는 증상이 잘 조절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을 해가면서 스텝업하고 스텝업 다운 하면서 이 약물들을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약물 사용에도 불구하고 약 20%에서 30% 정도의 환자는 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불응성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면역 치료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게 고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불치는 아니지만 좀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제3 대안적인 치료를 찾기도 하시는데 이 면역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역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형 반응으로 갔던 이 면역 반응을 제1형으로 돌려놓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진먼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 진먼진드기 항원을 오히려 강하게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기전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1형 반응으로 돌려서 증상 개선 및 또 다른 새로운 항원에 대한 감작이라든지 천식 같은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약물요법의 효과가 없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할 수 있고 이런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 100년 넘게 주사로 맞는 면역 치료가 사용이 되었고 하지만 최근에 불편함이나 위험성 때문에 경구용,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이런 경구용 치료 같은 경우에도 나왔고 두 가지의 치료 효과는 비교적 비슷하다고 최근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치료가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경구용, 주황색이 이제 피하 주사용이고요. 이거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텐데 치료 1년째 효과가 꽤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2년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년째 치료를 중단한 다음에 3년째 평가를 했을 때는 치료 효과가 똑같습니다. 즉, 이 면역 치료라는 것은 지속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3년에서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약물의 치료 효과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술도 시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비염 순지 수술이라는 치료는 구조를 개선하는 거지 체질을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에 반응이 없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어있는 하비갑기 같은 것에 이런 고주파수 치료기나 이런 절제술을 통해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특히 코막힘이라는 증상은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합의각계 아래쪽에 있는 분비샘이라든지 또 신경 같은 것들이 같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재채기 같은 증상도 일부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체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개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이런 효과가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유지되는 데 반해서 또 어떤 환자들에서는 이런 체질적인 이유로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증상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그다음에 선택적인 시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비강 세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코를 세척하는 것은 옛날에 요가를 하던 때부터 내려오던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요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만성 부비동염 이런 다양한 비질환에 있어서 비침습적이고 또 해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비강 세척을 최근에 많이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강 세척, 생리식염수를 위한 비강 세척이 우리 몸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병원의 진료의 접근성이라는 게 좋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좋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도 실제적으로 사용이 내지는 접근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비드상처럼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오축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요. 실제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약국에 가서 그냥 알레르기 약을 개인적으로 사 먹고 중간에 스탑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모바일 세대고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알러지 다이어리 같은 앱을 이용해서 이게 무료로 지금 배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해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각자 자기의 증상을 매일매일 증상을 기록하고 또 약물 사용 같은 걸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서 직접 의료진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치료에 관여를 시킴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키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지금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천식에 있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도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